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단기 균형을 분석할 때는 그냥 물가가 경직적이다라고 하고 해서 단기 총 공급 곡선이 마치 수평선인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총 수요가 결국 단기 균형 국민소득을 결정하는데 총 수요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에는 이제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단기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이 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일단은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왜 우상향하는지에 관한 두 가지 이론을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론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결론은 똑같은 모양의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유도가 될 수가 있어요. 원래 이것을 제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모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학부 시간에 그 정도까지 하기에는 조금 많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시경제학의 학설사 비슷하게 얘기를 하면서 신고전파 경제학자와 그 다음에 뉴 케인즈라고 신케인지안 경제학자라는 이 두 그룹을 잠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학파의 어떤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각각이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결국은 모양은 똑같은 우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이 도출되는 과정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신고전학파 학자들이 생각했던 대표적으로 우리 루카스라고 하는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경제학자가 생각해낸 단기 총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루카스에서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뉴 케인지안 이코노미스트들의 이론들을 보는 순서로 하도록 합시다. 루카스가 생각했던 단기 총 공급 곡선을 그 뒤에 사람들이 그냥 루카스가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루카스 서플라이 커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루카스가 생각한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의 이론은 우리가 소위 불완전 정보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루카스라는 사람은 아직 정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시카고 대학에 있는 가장 유명한 거시경제학자 중에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거시경제학 중에 한 명이긴 한데 이 사람이 신고전학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배웠던 고전학파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어받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중간시험 뒤에 공부할 때는 물가라고 하는 것은 경직적이다. 케인지안의 이론에 따라서 경직적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왔는데 루카스는 단기에서도 가격이라는 것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즉 가격의 경직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단기에서도 신축적으로 가격이라는 것이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볼 뉴 케인지안의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총 곡선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부분적으로 경직적이라는 그런 어떤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두 이론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신축적일 때 어떻게 우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을 도출할 수 있을까? 루카스가 생각한 것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 즉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산하는 재화야 서비스의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에 정보가 나한테 곧바로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곧바로 바로 알 수 없다고 한다면 불완전 정보죠. 그렇다면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봤을 때는 총 공급 곡선이 또는 우리가 장기 총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항상 수직선의 모양을 가졌어요. 이 수직선이 아니고 우상향한다는 것은 하여튼 뭔가
시장에 뭔가 마찰적인 요소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바로바로 생산 결정에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인데, 우리가 뉴 케인지안에서는 그것이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반면에 우리 신고전편학파 루카스가 생각한 것은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가격이 신축적이더라도 정보가 불완전하면 우상향하는 총공급선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루카스가 생각한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세상에 굉장히 많은 재화가 있고 많은 다양한 재화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각기 다른 생산자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생산자들이, 루카스가 이제 처음 쓴 페이퍼의 논문에는 이 생산자들이 그냥 우리 여기처럼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서로 다른 외딴 섬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즉 그런 의미에서 루카스의 이런 모형을 아일랜드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렇게 섬에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나의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설정한 가격을 내가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냥 섬에 존재한다, 섬에 생산자가 한 명씩 따로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실제로 생산자들이 섬에 존재한다기보다는 마치 섬에 존재하는 것처럼 정보를 바로바로 알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생산자는 자기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은 우리가 그걸 PI라고 이렇게 불러봅시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은 바로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아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우리가 P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물가지수라고 생각하면, 이 물가지수 안에는 서로 다른 굉장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의 가중 평균이 물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PI는 내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재화, P가 I가 아닌, 이를테면 1부터 100까지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생산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잘 알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근데 PI가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P라고 그냥 불러봅시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재화의 어떤 가중평균의 가격이라고 합시다. 즉, 사람들이 물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신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자, 이놈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놈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PI가 올라갔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을 때, 내가 이를테면 사과를 생산하는 생산자라고 한다면 사과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사과 가격의 상승이 전체 물가가 다 같이 상승해서 내 사과 가격도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화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만 올라간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의 정보의 불안정성이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즉, 내가 사과를 생산하면 내가 사과를 팔기 때문에 그 재화의 가격은 정확하게 아는데, 이를테면 배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들이고 그것에 대한 가격은 내가 바로바로 알지는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이 만약에 다른 재화에 비해서 다른 재화의 가격은 전혀 변화가 없고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만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내가 생산하는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인센티브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이 오른 것이 전체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그 중에 하나인 내 것도 올라간 거라고 하면 나는 생산을 증가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생산해서 파는 재화의 가격이 현재 100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갑자기 200원이 됐어요. 내가 생산한 재화의 가격이 200원이 됐어요. 2배가 된 거죠. 이때 만약 다른 재화들의 가격도 모두 다 2배가 됐다 그러면 내가 굳이 내가 생산하는 사과를 더 많이 생산할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냥 모든 가격이 다 2배로 된 거니까 아무런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제에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될 거예요.
반면에 다른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 있고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만 올라갔다 그러면 이때 비로소 나는 내가 생산하는 재화를 더 많이, 사람들이 내가 생산하는 재화를 더 많이 수요를 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돼서 생산을 늘릴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 되겠어요. 이런 면에서 경제에 발생하는 충격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위 나미널 샥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리얼 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나미널 샥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모든 재화의 가격이 다 2배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 뭘 공부를 했어요?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증가시키면 거기에 따라 물가가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확 늘려가지고 모든 재화의 가격이 비례해서 다 상승하는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나미널 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리얼 샥은 어떤 거냐? 다른 재화의 가격은 그대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만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대 가격의 변화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즉, 이 경우에서 보면 여기서 상대 가격이란 말은 PI를 전체 물가 P로 나눠준,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만 올라갔다 그러면 물가 수준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다른 재화의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내가 생산하는 사과 가격만 올라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과에 대한 뭔가 수요가 증가해서, 사과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서 사과를 더 많이 소비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거기에 따라서 생산을 더 늘려야지, 뭐 이런 식의 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내 사과 가격도 올라갔지만 다른 것도 다 올라갔다 그러면 굳이 내가 사과를 왜냐하면 내가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특별한 선호 변화나 수요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재화의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과 생산을 늘릴 인센티브가 없다는 뜻이 되겠어요. 문제는 내 재화 가격 PI가 올라갔을 때 이것이 상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든 재화가 다 같이 올라서 PI가 올라간 것인지를 생산자가 구분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산한 재화의 가격은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관찰 가능하지만 전체 물가 P에 대해서는 관찰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관찰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 가격의 변화인지 전체 물가의 변화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는 데서 루카스 모형이 출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생산한 재화의 가격 PI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것이 나미널 샥에 의해서 온 것인지, 명목 충격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실질 충격에서 온 것인지, 리얼 샥에서 온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를 생산하는 아이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느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한 반반의 가능성이 있다. 이럴 가능성이 한 50%, 이럴 가능성이 50%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것이 상대 가격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만약에 100% 내가 확신할 건데 너미널 샥이다. 뭐 이를테면 중앙은행이 화폐량을 2배로 늘려가지고 모든 재화의 가격이 2배가 올랐다. 그런 100% 확신이 있다면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지 리얼 샥인지 너미널 샥인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중치에 따라서 어느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놈의 리얼 샥이 100% 리얼 샥이 아니다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는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실제로 그것이 나미널 샥이었다고 치더라도 모든 재화의 물가 가격이 다 2배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미널 샥이라는 100% 보장이 없는 한은 나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것이 루카스 모형의 기본 아이디어가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단기 초음 공급 곡선을 이런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플러스 즉 어떤 잠재 GDP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P가 P2보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이 우리가 이것을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텐데 요 놈이 전반적인 물가에 대한 기대치 예상 물가보다 더 높아지면 PI가 P2보다 더 높아지면 생산을 늘리게 되고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생산을 늘리지 않는데 이것이 모든 I에 대해서 모든 생산자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I를 없애버리고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실제 물가가 기대 물가보다 이제 거시적으로 표현하면 조금 전에 아일랜드 모형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생산자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세상에는 많은 생산자가 있고 그 생산자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더했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실제 물가가 기대 물가보다 더 커지면 생산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산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만약에 P가 P하고 같다 그러면 즉 나미널 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산한 재화의 가격이 나미널 샥에서 왔다라는 100% 확신이 있다 그러면 다른 재화들도 다 같이 올라갔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P하고 P하고 같아질 것이고 그러면 Y는 그냥 Y 바하고 같아질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봤던 수직선의 장기 총공급성처럼 그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Y 바라고 한다 그러면 단기 총공급선은 이제 P2라는 것을 어떤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P하고 Y 간의 관계는 이런 식의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질 것이고 이때 P가 P2하고 같아지는 점에서 같아지게 되면 Y는 Y 바하고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을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이것은 실제 물가가 기대 물가하고 달라지게 되면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도출이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어떤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나 이런 총 수요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단기 총 공급 곡선을 수직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계속 중간 시험 전에 봤던 장기 총 공급 곡선이 될 것이고 이놈이 단기 총 공급 곡선이 될 텐데 이때 총 수요가 원래 이런저렇게 위치하고 있다가 뭔가 플러스의 총 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뭐 확장적인 통화 정책,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그 밖에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순수출이나 이런데 플러스가 되는 그런 충격이 발생하면 총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Y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즉 루카스가 생각한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이런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총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여기에 어떤 가격의 경직성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격은 항상 신축적으로 변한다고 치더라도 즉 P가 P하고 바로 같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가격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전성 때문에 총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을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루카스가 단기에서조차도 가격이 신축적이긴 하지만 정보의 불안정성으로 우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총 수요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단기에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즉 루카스가 생각하고 루카스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어떤 변화가 정책이든 뭐든 간에 이런 것이 Y에 영향을 주는 것은 P가 PE와 기대 물가하고 달라졌을 때인데,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어떤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계속해서 증가시켰다고 합시다. 뭐 이를테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통화량을 계속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는 생산자들이 통화량이 증가돼서 가격이 올랐을 때, PI가 올랐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상대 가격 변화에 의한 리얼샥인지 아니면 전체 물가의 상승에 의한 나미널 샥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생산량을 증가시키지만, 사람들이 이 바보가 아닌데 다음 달에 또 통화량을 증가시켰어요. 그랬더니 PI가 또 올라갔어.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PI가 올라가는 것이 상대 가격 변화가 아니라 통화량 증가에 의한 나미널 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순간 처음에는 가능성이 PI가 올라갔을 때 이거 50%, 이거 50%라고 생각했던 것이 두 번째 달 되면 이게 상대 가격 변화보다는 이럴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겠다. 뭐 한 6대 4 정도의 가능성을 보다가 다음 달 되니까 또 통화량이 올라서 PI가 올라갔어요. 이랬더니 7대 3, 8대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점 이것이 PI가 오른 게 상대 가격 변화보다는 이쪽일 가능성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래서 PI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미널 샥이라고 사람들이 확신을 갖는 순간 이제 Y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어요. 바로 물가에만 영향을 주고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루카스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상하지 못한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사람들의 정보의 불안정성으로 Y를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잘 그것을 이해를 하고서 적응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통화정책을 통해서 Y를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을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런 단기 총공급선조차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수직선처럼 돼버릴 수가 있다. 따라서 단기에서 총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Y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루카스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기대되지 않은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예상되지 않은 정책의 효과는 단기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반복되거나 또는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예측한다 그렇다 그러면 단기에서조차도 총 수요를 변화시키는 정책이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루카스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카스를 비롯한 신고전압파 경제학자들은 단기에서 예상하지 못한 정책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Y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돼버리면, 그런 정도가 돼버리면 단기에서조차도 총수요를 움직이는 정책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우리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소개할 모형은 이제 가격의 경직성을 어느 정도
가정한 뉴 케인지안의 생각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직적 가격 모형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가격이 경직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탕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뭐 이를테면 가격이 경직적인 이유가 뭐 메뉴 코스트를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중간 시험전에 잠깐 배웠지만 특히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저자인 맨큐가 얘기한 메뉴 코스트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가격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 기업들이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스태거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를테면 어떤 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또 어떤 기업은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가격을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가격을 설정하는 기간이 서로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가격의 경직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우리가 경직적 가격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타입의 어떤 기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타입은 첫 번째 타입의 기업은 신축적 가격을 신축적으로 설정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신축적으로 가격을 설정한다. 그리고 타입 2는 당연히 신축적이 나왔으니까 경직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기업이 되겠죠. 자, 여기서 설정이라는 말을 썼어요. 설정이라는 말은 기업이 내가 생산해서 파는 재화의 가격을 뭔가 하여튼 세팅할 수가 있다, 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격을 정한다, 기업이 가격을 정한다. 가격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대부분의 경제학 모형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 원론 시간에 맨 처음에 배웠던 이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런 메커니즘 뒤에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뭘 가정을 하고 있어요? 완전 경쟁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완전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완전 경쟁에는 수많은 공급자가 있어가지고 각각의 공급자의 행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돼 있죠. 오히려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제 원론 시간이나 미시 시간에 배웠던 개별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수요곡선은 수평선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개별 기업이 마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개별 기업이 가격을 정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을 시장 구조를 뭐라고 불러요? 불완전 경쟁이라고 부르죠. 불완전 경쟁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타입을 배웠어요. 독점이 있었고, 과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이 있었어요. 자, 가격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설정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뉴 케인지안에서는 우리가 완전 경쟁이라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완전 경쟁이 되면 가격을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프라이스 테이커가 돼버리니까. 따라서 모든 뉴 케인지안 모형에서는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뉴 케인지안 모형에서는 완전 경쟁에 대한 가정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시 경제를 다루고 있는데 독점을 할 수도 없죠. 거시가 무슨 뭐 독점 시장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시장이 다 독점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점이 될 수도 없어요. 그죠? 과점이라는 거 두세 개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뉴 케인지안 이론에서는 이런 모형에서는 모든 시장 형태는 다 독점적 경쟁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어려운 대학원 가서 여러분들이 배울 그런 모형을 보면 전부 이제 맨 처음에 뭐 소비자들 얘기가 효용 극대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 얘기에서 시장 구조는 독점적 경쟁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뭐 마지널 코스트를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은 우리가 일단 제껴놓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시장의 형태는 독점적 경쟁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완전 경쟁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점이나 과점도 아니기 때문에 독점적 경쟁 형태를 가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어느 정도는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축적 또는 경직적으로 가격을 설정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어요. 자, 신축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기업, 예를 들면 이것을 메뉴 코스트가 없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경직적 가격 기업은 메뉴 코스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신축적 가격 설정 기업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개별 독점적 경쟁 기업이 자기의 가격 P, 소문자 P는 어떻게 설정되냐면 전체 물가에다가 플러스 GDP 갭 Y-Y 바에 의해서 개별 기업이 가격을 이렇게 설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도하는 과정은 전혀 안 했지만 이렇게 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자, 물가가 오르면, 전체 물가가 오르면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간다. 물가하고 내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은 서로 플러스 관계가 있다. 왜? 내가 생산하는 재화에 이를테면 중간재나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가격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놈이 올라가면, 전체 물가가 상승하면 개별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왜 P가 생산이 늘어나면 왜 P가 올라가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뭐 마지널 코스트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놈이 올라가게 되면, Y가 올라가게 되면 뭐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해서 뭐 P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일단 우리가 얘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따라서 Y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수요가 늘어나서 Y가 올라가서 내가 생산을 늘리게 되면 거기에 생산 늘린 데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 마지널 코스트가 점점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P도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봅시다. 구체적인 우리 유도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단 직관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생산을 늘리게 되면 한계 비용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물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타입 2의 기업은, 경직적 가격 설정 기업은, 즉 메뉴 코스트가 있는 기업은 그때 가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 타입 1의 기업은 P가 올라가면 그때 바로 내가 생산한 재화의 가격을 올리고, 수요가 늘어나서 Y가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날 때 바로 내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축적 가격 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반면에 타입 2의 기업은 그때 바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메뉴 코스트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격을 바꿀 수가 없고 일정 기간 동안에 가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기업이 설정하는 가격 P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그때의 물가가 아니라 물가에 대한 예측치의 기대값에 의해서 가격을 설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즉, 내가 1월 1일 날 가격을 설정하는데, 근데 메뉴 코스트 때문에 내가 바로바로 가격을 변화시킬 수 없고 최소한 한 1년 정도 가격을 고정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를테면 2016년 1월 1일 날 내가 가격 설정을 하는데 2016년 1년 동안에 물가가 얼만큼 올라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치에 따라서 내가 미리 가격을 설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를테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재화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나도 1월 1일 날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을 하고, 반면에 다른 재화들의 가격은 다 안정이 되거나 오히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설정하는 가격 P도 낮게 설정을 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그때그때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면 예측치에 따라서 가격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P에 대해서 가격을 설정하면 될 거예요. 그때그때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바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왜? 가격을 바꿀 때 그만큼 메뉴 코스트라고 하는 것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바로바로 바꾸지 못하고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논의를 단순하기 위해서 그냥 y2가 y바 2하고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놈은 빼도록 합시다. 그놈을 넣어도 사실 별 차이는 없는데 편의상 빼버립시다. 그러면 타입 1과 타입 2의 가격 설정 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요놈의 차이가 이제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경제 내에 타입 1 기업과 타입 2 기업이 둘 다 존재를 하고 이 두 개의 기업의 상대적인 비중에 따라서 전체 물가가 결정이 되겠죠. 즉 이를테면 이놈이 30% 이런 놈이 70%가 있다면 0.3 곱하기 여기 더하기 0.7 곱하기 이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비중을 우리가 S라고 불러봅시다. 그래서 이놈의 비중이 타입 2의 비중이 S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 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S 곱하기 P2에다가 플러스 1-S의 요놈이 되겠죠. P 곱하기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P가 있으니까 1-S 곱하기 P를 해서 이것을 왼쪽으로 넘기면 P에서 1-S P가 되고 이놈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쓰여질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S 곱하기 P가 될 테니까 이것을 양변을 S로 나눠주면 결국 물가수준 P는 P2 더하기 S분의 1-S 더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루카스 서플라이 커브에서 봤던 식하고 정확하게 사실은 같은 식이 나왔죠. 아까 루카스 서플라이 커브에서는 y는 y바 더하기 알파 뭐 p 빼기 p2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를 y 빼기 y바를 놓고 정리를 하면 이 식이 정확하게 이런 꼴의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놈은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루카스 서플라이 커브나 또는 메뉴 코스트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경직적 가격 모형이나 결과적으로 단기 총 공급 곡선의 모양은 정확하게 같은 모양이 도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식을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경직적 타입 2 기업에 때문에 이놈이 올라가면 기대 물가가 상승하면 물가 자체가 현재 물가 자체가 올라가게 되고 왜냐하면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거라고 하면 메뉴 코스트가 있는 기업은 미리 가격을 높게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P가 바로 즉각적으로 P가 올라갈 것이고 또 아까 타입 1 여기에 의해서 Y가 Y바보다 크면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S의 크기에 따라서 S가 타입 2의 비중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 단기 총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결정이 될 거예요. 만약에 S가 1이라고 해봅시다. 즉 타입 1의 기업은 하나도 없고 타입 2의 기업만 있다. 경직적 가격 기업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S가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단기 총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어떤 식이 되겠어요? 굉장히 완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9장인가 이후로 단기 총 공급 곡선을 마치 수평선인 것처럼 우리가 놓고서 분석을 해왔었어요. 이번 챕터 전까지는. 그렇죠? 그것은 이와 같이 모든 기업들이 경직적 가격 기업이 돼서 그럴 경우에는 S가 1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단기 총 곡선이 굉장히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게 될 거예요. 반면에 S가 제로가 됐다. S가 제로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S가 제로가 되면 이놈이 전체가 0이 돼버릴 거예요. 그죠? 이놈이 전체가 0이 돼버리면 Y는 Y바하고 같아져서 수직선의 모양이 돼버릴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중간 시험 전에 봤던 장기 총 공급 곡선과 비슷하게 단기 총 공급 곡선도 P와 Y 간의 플러스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Y는 Y바에서 수직선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경직적 가격 기업의 비중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가파르게 수직선의 모양을 갖느냐 아니면 굉장히 완만하게 수평선의 모양을 갖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S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수직선과 수평선의 어떤 평균적인 우상향하는 총 공급 곡선이 그려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모형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그 단기 총 공급 곡선의 형태를 보면 둘 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두 모형이 똑같이 장기 총 공급 곡선은 일단 이렇게 수직선이고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데 이놈의 식은 y는 y바 플러스 알파 p 마이너스 pe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때 이 점에서는 p가 기대 물가하고 같아지게 될 것이고 y가 y바가 되면 물가가 기대 물가하고 같아질 것이고 여기보다 더 높은 상해 뭐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p가 pe보다 더 높은 상황이고 이 밑에 점에서는 p가 pe보다 더 낮은 그런 점을 의미를 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단기 총 공급 곡선에서 중요한 놈은 물가와 기대 물가, 예상된 물가와 실제 물가 간의 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문제는 이 P2라고 하는 놈, 기대 물가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형성되느냐, 즉 사람들이 기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거시이론에서 대표적으로 기대를 형성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는 적응적 기대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합리적 기대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먼저 적응적 기대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합시다. 자, 적응적 기대라는 게 뭐냐? 적응적 기대라는 것은 실제 경험의 바탕을 두고서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적응적 기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 물가가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치가 3%라고 합시다. 내년에 물가가 3%만큼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1년이 지났더니 실제 물가는 5%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예측 오차가 2%포인트만큼 발생을 했죠. 예측을 2%포인트만큼 잘못한 것이 되겠어요. 적응적 기대하에서는 이런 예측 오차를 반영을 해서 그 다음 기에 인플레이션율을 예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적응적 기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다음 기에 기대를 형성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예측 오차를 뭐 100%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에 인플레이션율을 얼만큼 예측해야 될까? 지난기에 5%였으니까 5%만큼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아서 다음 기에 인플레이션율도 그냥 3%로 예측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중간의 형태, 이놈을 부분적으로 반영해서 다음 기에 인플레이션율은 뭐 한 4%로 한다든지 3.5%로 한다든지 4.5%로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적응적 기대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야구 선수가 오늘 나와가지고 4타수 1안타를 쳤어요. 그러면 내일 감독이 생각하기에 내일 이 선수의 타율은 얼마가 될까? 4타수 1안타를 쳤으니까 2할 오픈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 감독 입장에서는 얘가 나가가지고 한 뭐 4타수 2안타를 5할을 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보냈는데 4타수 1안타를 쳤다. 그러면 25%포인트만큼 예측이 틀린 거죠. 그 다음날 돼가지고 뭐 예측 오차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얘는 4타수 2안타를 또 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5할의 타율을 생각을 하고 내보내는 경우, 적응적 기대죠. 또 하나 반대 경우, 예측 오차를 100% 반영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는 5할을 예측을 했는데 얘는 2할 오픈밖에 못 쳤다. 그러면 그것을 다 예측 오차를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걸 다 반영을 해가지고 다음 날은 2할 오픈을 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선수를 내보내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적응적 기대의 예가 되겠어요. 보다 구체적으로 적응적 기대를 표현을 하면 이를테면 물가라고 생각했을 때 T 플러스 1기의 기대 물가는 한 기 전에 예상했던 기대 물가에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해의 기대 물가는 첫 번째 기에 3%로 예상하면 이게 3%가 되겠죠. 플러스 예측 오차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서 세타는 0과 1 사이의 값.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적응적 기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타가 0이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3%라고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됐고, 세타가 1이라 그러면 이게 5%고 3%니까 이건 물가고 여긴 인플레이션이지만 그 차이인 2%포인트만큼을 다 반영해가지고 3%에다가 2%를 더해서 다음 기회는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세타가 값에 따라서 예측 오차를 얼만큼 반응하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하여튼 과거의 경험에 입각을 해서 미래를 예상하는 경우, 이런 것을 적응적 기대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자, 반면에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일단 무시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를 우리가 합리적 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집합에 있는 정보를 다 이용해서 미래치를 예측한다. 뭐 과거의 예측 오차가 얼마나 났던 거와 상관없이 하여튼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이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한다. 이 선수는 보니까 뭐 한 2할 8푼 정도 칠 거다. 그런 타자다. 그러면 얘의 뭐 선수의 그때의 컨디션이라든지 부상 정도라든지 상대 투수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오늘 이 선수가 얼마를 칠 것이다, 몇 타수 몇 안타를 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경우가 합리적 기대가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적응적 기대는 상대 투수하고 상관없이 과거치에 의해서는 어제 또는 그 전에 했던 그런 타율에 의해서만 오늘의 활약을 예측하는 경우가 적응적 기대가 될 것이고, 이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 기대가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합리적 기대가 더 좋은 기대 형성 방법이 되겠죠. 그죠? 적응적 기대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경제학 모형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 형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 거시경제학 모형에서 나오는 의미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원이나 뭐 혹시라도 더 공부를 할 경우에는 두 개의 구별을 좀 더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굉장히 차이가 나뉘는 경우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냥 기대 형성은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뭐 부분적으로 적응적 기대와 합리적 기대가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간단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 거시경제가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이 점, A점에서 경제가 장기 균형이자 단기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샥이 와서 총 수요가 증가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해서 LM 곡선이 움직였거나, 아니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IS 곡선이 움직였거나, 또는 뭐 IS의 외생적인 충격, 소비의 외생적인 충격, 또는 순수출의 외생적인 충격 같은 것이 발생해서 AD 곡선이 하여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먼저 적응적 기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적응적 기대의 기대 물가는 바로 전기의 물가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즉, 이 경우에서 보면 세타가 1인 경우가 되겠죠. 세타가 1인 경우가 되면 세타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지워질 것이고, 그죠? 결국 PT가 밖에 안 남겠죠. 그러니까 다음 기에 대한 기대 물가는 바로 전 기의 물가하고 같다. 이런 것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의 적응적 기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의 가격 수준을, 물가 수준을 P1이라고 한다면 이놈은 뭐가 되겠어요? P2에 대한 기대 물가하고 같아지겠죠. 다음 기의 물가에 대한 예상치하고 같아질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결국 이놈이 될 테니까, 이런 적응적 기대의 가정하에서는 오늘 물가가 P1에서 있었으면 사람들이 내일의 물가도 오늘의 물가하고 같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기가 돼서 총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하면 Y는 증가하고 물가는 P2로 상승을 했죠. 두 번째 기회, 이게 첫 번째 기회라고 하면 두 번째 기회는 단기 균형이 이 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B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B점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대 물가는 변하지를 않았죠. 기대 물가는 P1으로 올라가지를 않고 그냥 유지가 됐어요. 우리가 단기 총 공급 곡선을 봅시다. 우리 단기 총 공급 곡선을 Y에 의해서도 표현하고 또는 P, 왼쪽에 P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이 단기 총 공급 곡선에서 기대 물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기 총 곡선은 물가 P와 국민소득 Y 간의 관계예요. 그것이 플러스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때 기대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단기 총 곡선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동을 하겠죠. 곡선 상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단기 총 곡선을 위쪽으로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기대 물가는 P1으로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단기 총 곡선은 지금 당장 움직이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B점에서 균형이 성립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 기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정을 하겠죠. 이놈이 뭐가 돼요? 세 번째 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대 물가가 돼버려요. 기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이 점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고 기대 물가가 올라가니까 단기 총국 곡선이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어디까지? 결국에는 이런 점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C점까지 결국은 이동을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물론 한 이런 정도로 갔다가 여기서도 또 기대 물가가 올라가니까 또 더 이동하고 해서 결국엔 여기까지 이동을 하겠죠. 즉 적응적 기대를 우리가 가정하면 경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A에서 B로 갔다가 C점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총수요의 이동은 확장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걸로 의한 총수요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Y를 증가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Y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가만 올렸어요.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이런 걸 뭐라고 배웠어요? 화폐의 중립성, 그죠? 통화정책에 의해서 AD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화폐의 중립성이 장기에는 성립해서 장기에는 Y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Y만 증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는 단기 총공곡선을 그리지를 않았으니까 경제가 A점에서 총수요가 이동하더라도 C점으로 가서 Y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P만 올라갔다. 그죠? P3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합리적 기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합리적 기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AD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2기가 돼서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루카스 모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AD 곡선이 총수요가 증가한 것을, 즉 통화정책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중앙은행이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중앙은행 총재가 오늘 당장 통화량을 증가시킨다라고 그냥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 알지를 못했고 일종의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한 거죠. 예상하지 못한 통화정책에 충격이 발생을 한 거예요. 통화량 증가에 충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경제가 A에서 B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C로 이동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중앙은행 총재가 오늘 통화량을 증가시킬 거를 미리 예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젯밤에 잘 때 보니까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량을 증가시킬 거라고 발표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미리 100% 예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또 사람들이 예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얘기는 AD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에 기대 물가 자체도 동시에 상승한다는 뜻이 돼버리겠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예측을 했을 때,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총수요의 변화를 사람들이 다 예측을 했을 경우에는 AD 곡선이 움직임과 동시에 단기 총궁극선도 왼쪽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어요. 이럴 경우에는 경제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C로 바로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총수요가 증가를 했지만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가에만 영향을 줬다는 뜻이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라고 합시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AD 곡선을 움직일 경우에 사람들이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확장적인 통화정책은 단기에는 Y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서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즉 예상된 정책의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미리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상을 해서 알았다고 한다면 총수요 곡선이 움직임과 동시에 총공급곡선도 같이 움직여서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P에만 영향을 준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합리적 기대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예측된 정책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예측되지, 그런 의미에서 루카스를 비롯한 아까 신고전파 뉴 클래시컬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여기서 정책은 총수요를 움직이는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의미해요. 이 정책이 효과를 가지려면 정책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갑자기 발생한 그런 서프라이즈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서프라이즈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합리적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만 정책이 효과를 가질 수가 있지, 정책이 예상돼서 그 정책의 효과를 사람들이 다 합리적으로 예상한다면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총수요를 움직이는 정책이 단기에서조차도, 장기가 아니라 단기에서조차도 Y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뉴 클래시컬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총수요를 움직이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단기적으로 한두 번 서프라이즈에 의해서 총수요를 증가시켜서 Y를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장기에는 효과가 물론 없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막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이미 이제 충분히 정책 변화를 예상을 할 것이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정보 집합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가 버리면, 중앙은행의 행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상을 해버리게 되면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AD를 움직이는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단기에서조차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단기에 정책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예상되지 않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상된 정책은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섹션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소위 필립스 커브라는 것이 그 다음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은 그 뉴질랜드인가?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통계학자인데, 이 필립스라는 사람은 옛날에 이 사람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영국에서 명목임금의 상승률하고 실업률하고 간의 관계가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명목인구 상승률이 떨어지고 반대로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뭐 이런 관계를 그냥 사실 별 생각 없이 이론적인 배경 없이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이 명목임금 상승률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물가 상승률로 바꿔놔도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사이에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이놈이 뭐 이를테면 1950년대, 60년대 뭐 이런 데이터들을 봐서 이것이 뭐 51년, 52년, 53년, 55년, 57년 뭐 이렇게 데이터들 점을 쫙 찍어놔 또 봤더니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 사이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관계를 이렇게 추정한 것을 우리가 필립스 커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이게 50년대, 60년대에 미국에서 이를테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관계가 서로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에 데이터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축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70년대 데이터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80년대 데이터들도 들어오고 90년대 데이터들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점들이 막 이렇게 찍히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찍히고 나서 보니까 50년대, 60년대 데이터만 갖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는데 70년대, 80년대 이후의 데이터들을 포함을 시켰더니 이 마이너스 관계가 사라져 버렸어요. 막 아무런 무슨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진짜 점들이 찍히는 이런 모습이 발견이 됐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퍼즐이었어요. 왜 필립스 커브가 마이너스 관계인 필립스 커브가 사라졌을까에 대해서 거시경제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이 그냥 이런 마이너스 관계가 허구였는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것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에 고민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뭘 발견했냐 하면 자 이게 50년대 60년대라고 그러면 70년대 데이터를 봤더니 70년대 데이터만 따로 봤더니 마이너스 관계가 있고 80년대 데이터만 봤더니 또 마이너스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70년대 자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이 그림을 가지고 필립스 커브라는 것이 50년대, 60년대는 이렇게 마이너스 관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70년대가 되면 이 마이너스 관계가 사실 사라진 게 아니고 70년대에는 이 필립스 커브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80년대는 다시 밑으로 조금 내려왔던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즉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다 그림을 놓고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좀 끊어놓고 보면 다 마이너스 관계가 있고 그 얘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필립스 커브가 위로 갔다 뭐 아래로 갔다 이렇게 이동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관계, 필립스 커브를 식으로 표현하면 대략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U에는 자연 실업률이고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이라고 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의
마이너스 관계, 람다는 0보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데 단순하게 필립스 커브를 요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필립스 커브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하냐면 저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필립스 커브를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 부가 필립스 커브 또는 expectation augmented 필립스 커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필립스 커브를 써놓고 나니까 이제 이 필립스 커브가 왜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해가지고 필립스 커브가 위아래로 이동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70년대에 이렇게 필립스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70년대 초에 발생한 오일 쇼크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름값이 막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확 올라가가지고 요놈이 올라가가지고 필립스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하고 80년대 들어와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지면서 다시 밑으로 좀 이동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립스 커브의 이동을 이해해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놈이 굉장히 중요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단기 총 공급 곡선에는 우리가 뭐가 중요했어요? 기대 물가라는 것이 중요했었죠. 그죠? 그 단기 총 공급 곡선의 기대 물가, 그 다음에 필립스 커브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 둘 사이에 다시 말하면 단기 총 공급 곡선과 필립스 커브 간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두 개가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필립스 커브라는 것이 단기 총 공급 곡선을 살짝만 변화시키면 바로 이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립스 커브와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마치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런 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하고 남은 얘기 마지막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